네, 자세한 물가 상황 미래 소비자 행동 조윤미 상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대표님도 마트 가서 네. 장 보시죠? 그럼요. 저도 직장 생활 하니까 이제 주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장을 보게 되는데, 네. 요새 이제 같은 돈에 이 카트에 담는 양이 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네, 들었다 맞습니다. 놨다 하는 물건들도 훨씬 더 많아지고, 네, 너무너무 네.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마트 가서 장 볼 때마다 살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맞아요. 좀 길어졌고, 길어졌죠. 네, 아마 장 네네. 보시는 주부님들도 방송 들으시면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뤘습니다만, 라면부터 시작해서 과자까지 식품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먼저 추이부터 좀 짚어주시죠. 통계청이 18일 날 2021년 2분기 그 지역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물가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2.5%가 올라 있는데 현재 정부는 지금 물가를 1.8%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계속 그 4개 분기, 그러니까 2년, 거의 2년에 걸쳐서 계속 2% 이상씩 그렇게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네. 2분기 물가만으로 기준하면 2012년에 3%가 올랐었어요. 1분기에. 그 이후로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그 물가가 오른 겁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더 많이 체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바구니 물가라고 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 네. 가격이 16.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의 굉장히 많이 오른 감을 느끼게 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석유 제품들이 이제 18.7%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방금 그 이야기해 주신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그런 네네. 농산물 가격을 저희가 원래는 월요일마다 이제 네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 그렇죠. 물가 네. 동향을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이제 저희가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 방송을 쉬는 바람에 물가 동향을 네. 살펴보질 못해서 음. 요즘 보니까 이 농산물 중에 마늘값이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파 때문에 막 난리를 한 게 파테크 막 얘기했던 게 얼마 전 같은데 또 네. 이번에는 마늘값인데 지금 45.9% 올랐어요. 지난해 7월 대비해서. 예. 예. 그러니까는 1,000원 하던 게 한 1,500원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고춧가루가 34.4%, 참외가 20.3%, 쌀이 14.3% 그런 정도 지금 올라서요. 대부분이 지금 실제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이런 농산물 가격들이 지금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과일이야 좀 안 먹고 참을 수 있는데 말씀해 주신 네. 쌀도 그렇고 그렇죠. 고춧가루나 마늘은 한국인의 밥상에 안 올라가는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런 네네. 것들 오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고요. 네. 대파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 대파도 한동안 엄청 올라서 집에서 대파 키우기도 하고 막 그런 대파 대란이 있었잖아요. 저도 대파 엄청 심었는데 망해가지고 한 뿌리도 못 건지고. 아, 대표님도 심어 보셨나요? 네네. 근데 이 대파가 제가 예. 심어보니까 이게 물 빠짐이 좋은 흙에다가 심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물 그렇군요. 빠짐이 잘 안 돼가지고 다 짓물러 버렸어요. 아. 그 파테크가 완전히 망했죠. 네. 네. 그래서 그때처럼 막 악몽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그렇습니다. 네. 농산물 수급 조절이 언제쯤 될까요? 근데 이게 수급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마다 파동 없이 지나가는 농산물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맨날 그때마다 뭘 또 수매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파, 이번에는 양파, 이번엔 배추 돌아가면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원론적인 지적이긴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농산물 유통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손봐야 되는 게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생산 현지의 생산비와 소비자 가격 사이의 이 유통 마진이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네. 생산 현지에서는 호박 하나가 100원 이렇게 하는 게 시장 오면은 2,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상식 이상으로 유통 마진이 너무 크고 구조가 복잡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써도 파동을 막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직거래 늘리고 그 규모를 좀 더 효율화하고 판매망을 좀 다양화하고 해서 대형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데에 의존적으로 가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수급 조절을 아무리 잘해도
중간에 유통 마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소득이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단계가 많고 그리고 워낙 또 고착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 정부도 이렇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또 손을 댄다 하더라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수급 조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거는 이제 계속 물가 관리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뭔가 정부의 핵심적인 부처 기능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부분도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유통 구조를 좀 더 현실화하고 체계화하는 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빨리 손을 좀 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유통 마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크고 그리고 이 유통 네네. 구조 자체가 복잡한데 이게 너무 네네. 고착화된 시스템이다 보니까 손대기가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런 네네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근데 이제 달걀 가격도 사실 좀 많이 올랐다가 네. 7개월 만에 뭐 이제는 6,000원대에 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네네. 홍남기 부총리까지 나서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네네. 6,000원대라는 가격을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이게 원래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지 원래 한 않나요? 4,000원대 정도였죠. 네. 그런 게 이제 사실 그 조류 인플루엔자 뭐 터지고 막 이러면서 산란계 닭이 그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10,000원대까지 갔었어요. 네. 뭐 그때 기억을 하셔가지고 뭐 6,000원대 또 이제 계속 높았던 게 이제 몇 개월 만에 떨어지니까 뭐 언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저 가격에 비하면 지금 여전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지난해 7월에 비교해서도 달걀 가격이 지금 57.0% 올라 있는 상태예요. 와.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네. 달걀 같은 경우에는 또 성장기 아동들 계속 많이 먹어야 되고 또 주 그 단백질 공급원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여기도 이제 가격 조절을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낮춰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걀이라는 것도 사실 뭐 성장기 단백질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고 참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 그럼요. 중에 네네. 하나인데 네네. 여기에 더해서 또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많이 소비하는 식품 우유 가격이 오를 거란 얘기가 우유, 나와서 네네. 지금 참 소비자들이 한숨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낙농가에서 우유 청구서를 곧 보낼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좀 복잡하고 좀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하는 걸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2013년에 이제 시작이 된 제도입니다. 그 당시 구제역으로 낙농가들이 엄청난 타결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구제책으로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하는 것들이 시행이 된 건데요. 통계청의 그 우유 산비 지표,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낙농가로부터 유가공 업체가 사들이는 원유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 네. 과정을 보면 그 우선 이제 관련 단체들이 원유 가격을 협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낙농진흥회에다가 넘기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통과시키는 겁니다. 아. 네네.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가격을 인상을 해왔는데 네. 지난해에 그 유예를 했어요. 리터당 21원을 인상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사회가 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지난해 어려웠기 때문에 유예를 1년 정도 유예를 해서 이제 그 유예가 만료되면서 원래 올리기로 한 21원, 리터당 21원이 올라가야 되는 기간이 온 거죠. 유예 기간이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결정한 대로 그러면 올려야 되니까 이게 청구서가 날라온다 이런 이제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지난해에 결정해서 올리기로 한 가격이 유예가 된 건데 그것이 이제 유예기간 만료되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네. 지난해에 올렸어야 되는 건데 네, 1년의 유예 기간을 뒀고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서 네, 그 청구서가 이제 날아올 거다. 네, 그 뜻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마 다른 분들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 우유 대금을 네. 정부가 지급한다는 것 자체를 저도 몰랐었거든요. 네. 네, 왜 이런 굉장히 시스템이 만들어진 특이한 거죠, 건가요?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을 한 건데요.
그 구제역으로 낙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를 구제하겠다고 이제 한 거예요. 왜냐면은 축산이라고 하는 그 원유를 생산하는 축산 환경을 만들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네. 소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기반도 안정적으로 갖춰야 되겠는데 이게 그 구제역 같은 파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굉장히 이제 흔들리게 되잖아요. 생산 기반이. 그래서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주장이 됐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 문제는 사실 그게 그 당시에 좀 한시적으로 낙농가가 좀 회복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3년 정도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완전히 고착화된 어떤 체계가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원유 가격의 결정을 낙농가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낙농진흥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유가공 업체들하고 계속 이제 갈등이 심해진 거죠. 사실 2013년에도 농가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유가공 업체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주니까 가격에 있어서 네. 갈등이 심해서 이제 제도가 도입된 건데 도입되고 났더니 정말 더 심각한 갈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우유 소비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꾸로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부도 지금 이제 심각성을 이제 이해를 하고 시장의 수요나 공급 뭐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생산자의 생산비만을 반영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 구조니까 네. 이게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논의를 중인데 사실 낙농가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 연동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낙농가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개편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개편안에 대해서 이제 협상이 좀 결렬된 상황으로 이제 최근에 제가 오늘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결렬됐다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원유 가격이 인상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걸 1년 정도 미뤘고 이제 네. 그 유예 기간이 끝난 게 곧 다가오지만 이제 정부가 낙농가에 연말까지 좀 더 유예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낙농가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개편해야 되는 과제가 정부에 지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다가오는 이제 유예를 좀 더 연장하자.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아직 회복이 안 됐으니까. 네. 근데 낙농가 입장에서는 원유 가격 인상에서 더 비싼 값을 팔 수 있는데 이 유예를 이제 뭐 연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재결정을 하려면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데 네. 이 이사회 구조도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이제 생산자 중심으로 생산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이사회 자체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사회 자체를 지금 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유예하는 걸 결정하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낙농진흥회 자체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지금 뭐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안정적인 원유 생산의 기반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시장이나 소비자나 뭐 이런 거와 아무 관계 없이 생산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확정돼 버리고 그걸 결정하는 결정 구조 역시 절대적으로 생산자에게 의존적인 그런 네. 방식으로 돼버린 거죠. 물론 이제 이사회에 뭐 소비자 대표도 참여하고 하는데 제기는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서 사실 가격 인상 폭도 좀 굉장히 높게 그렇게 책정이 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을 이사회가 하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네네. 가격이라는 건 사실 한쪽 입장만 완전히 들어서 책정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제도가 사실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건 아닌데 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생산자 입장에서만 가격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버렸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제 워낙 그 구제역이 심각했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제도를 한다 하더라도 또 한시적으로 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 그러니까 생산자라든가 소비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어떤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조정 기능들을 누군가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구조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놨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농림부가 너무나 쉽게 낙농진흥에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정책 실패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이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좀 깊이 있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장에 이제 항의를 하는 낙농가들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만은 이제 고려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바람에 네. 이제 뭐 굉장히 손대기가 어려운 사실은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가 원유 가격 연동제 자체를 구조를 좀 바꾸려는 노력을 지금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현재까지는 유예를 더 유예하는 것, 더 연장하는 것도 결정이 낙농진흥의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고 당장에 뭐 가격 결정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이 상황이 지금 바뀔 것이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결국 그 결과물은 고스란히 다른 여러 제품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그런 형태가 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인상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인상 폭 자체를 보면 너무 좀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난 2018년 인상폭에 비해서 5배나 더 올리는 건데 이렇게 네. 크게 올리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유 소비는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의 생산비 지표, 그러니까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사료값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물가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에 반영을 그대로 하니까 수요는 줄더라도 이 생산비 자체는 계속적으로 오른 거예요. 그리고 네.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 설사 다 반영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다 중간에 그 가공하는 유가공 업체들, 그다음에 농가들, 소비자들이 일종의 고통 분담이라 그럴까요? 가격 상승분을 전부 다 한쪽으로만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나누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수요가 줄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생산에 들어간 비용만을 딱 계산해가지고 인상폭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투명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어 장치들이나 그런 토론 이런 것들이 또 소비자 쪽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어떤 리더십 이런 것들이 못 쫓아가면서 한쪽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막 폭등을 하는 가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제도적으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이 가격을 받겠다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네. 계속적으로 이 의사 결정 과정 자체에 약간 문제점이 저희가 결국은 있다라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네. 자, 이렇게 원유값이 인상이 되면 또 네. 문제는 뭐냐면 우유 자체 말고도 우유로 만들어지는 2차 가공식품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빵이나 그렇죠. 과자도 네. 있고 아기들이 먹는 분유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격이 오르는 밀크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밀크 인플레이션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라고 좀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유제품에서 원유는 아주 절대적인 핵심 주원료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핵심 주원료가 아닌 게 올라도 그 연동해서 오르는 다른 제품들의 가격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 원유 가격 부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원유 자체의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에도 그 우유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치즈, 아이스크림, 커피, 뭐 제과, 제빵 뭐 이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거의 한 5배 정도 그렇게 인상이 되는 수준이라면은 당연히 밀크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실 우유는 이제 신생아들에게는 아주 생존이 필수적인 음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유를 먹어야 되는 아기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소비자인 아기들 필수적으로 이 우유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 통제를 하는 나라들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우유 가격이 뭐 30년 동안 변함이 없는 나라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비자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든가 취약한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가격 정책이 아니고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가격 정책을 굉장히 일방적인 어떤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생산자가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네. 발상 자체가 사실은 구제역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제도인 건데 어쨌든 그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국내 원유 가격이 너무 많이 인상이 됐다 그러면은 소비자도 그렇고 또 가공업체들도 그렇고 수입 원유를 어떻게 들여와서 해보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네. 오히려 국내 원유 생산 기반이 더 흔들릴 가능성도 일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가격을 높이 불려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면서 함께 이제 협력해서 가는 체계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면 낙농가들도 그냥 이번에 한번 뭐 왕창 올려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산농가들도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보존하자 이런 생각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밀크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돼. 예,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제도 개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 절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였습니다.